네, 안녕하세요. 미국이 주도를 하고 유럽과 우크라도 수긍을 하고, 물론 유럽과 우크라 입장이 상당히 반영이 되긴 했지만 결국은 러시아한테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평화안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고 있으면 이게 미국이 주도한, 트럼프가 주도한 러시아 구출 작전입니다. 푸틴 구출 작전이 아니라 러시아 구출 작전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러시아가 중국의 반식민지 혹은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대한 작전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중국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죠. 일요일 날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말하려고 해서 만났습니다. 20개 항목 평화안, 이게 원래 이제 미국이 만들었던 엉터리 평화안을 두고 유럽이 따로 그걸 수정해 가지고 20개 항을 만들었죠. 그 20개 항목 평화안을 구체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회담이 끝나고 나서 젤렌스키가 그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것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we discussed all the aspects of the peace framework, which includes, and we have great achievements, 20-point peace plan, 90% agreed, and U.S.-Ukraine security guarantees, 100% agreed. U.S.-Europe-Ukraine security guarantees, almost agreed. Military dimension, 100% agreed. Prosperity plan being finalized, and we also discussed the sequencing of the following actions. And we agree that security guarantees is the key milestone in achieving lasting peace, and our teams will continue working on all aspects. We also had a joint productive call with European leaders, like President Trump said already, and a lot of leaders, including NATO and EU. And we agreed that our teams will meet in upcoming weeks to finalize all discussed matters. And we agreed with President Trump that he will host us, and maybe in Washington, European leaders and Ukrainian delegation, yes, in January. And Ukraine is ready for peace. And once again, would like to thank President Trump for a warm welcome and substantial discussion. Thank you, Mr. President.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네. 그러니까 우크라도 이제 이 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우크라와 유럽의 수정을 했습니다. 미국이 내놨던 좀 엉터리 같은 안을. 그래서 거의 다 이제 협상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임이거든요. 우크라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하지 않으면서도 러시아가 중국 위성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놓쳐도 이게 현실화되기 어려워요. 둘 중에 하나를 놓쳐도. 그러니까 우크라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하면 우크라와 유럽이 패를 안 받을 거고, 또 우크라와 유럽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거는 러시아가 패를 안 받으면서 러시아 전쟁이 더 길게 끌면서 러시아가 작살이 나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중국의 반식민지로 완전히 전락할 거고.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이제 잡을 거냐, 그 중용이 뭐냐, 이제 그런 게임이 되겠죠. 지금 러시아는 중국의 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경제권으로 됐습니다. 러시아 무역 중에 중국의 비중은 34%인데 중국 무역 중에 러시아의 비중은 4%에 불과합니다. 또 동시베리아나 극동을 언제든지 이제 뺏길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중국에 종속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밀고 들어와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북극 항로 주변 항구 및 시설을 빼앗길 수 있겠죠. 뭐 1대1로가 북극을 넘어서도 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는 이미 중국의 절반쯤 뺏겼습니다. 제가 몇 번 보여드렸지만은 2023년부터 이미 중앙아시아는 이게 러시아의 군사지정학적 영향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미 경제는 중국에 많이 침투되어 있었는데 내놓고서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담 뭐 이런 것들을 막 열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또 군사지정학적으로도 중앙아시아가 러시아 영향권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오는 이런 과정을 이미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론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푸틴이 자기 목숨 구하려고 러시아를 중국에 팔아넘기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잠시 세네탈출 자유구동의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생애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4년 전에 스티븐 커킨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 프린스턴대 교수고 또 스탠포드의 연구소의 석좌고, 그 스티븐 커킨이 이제 공산권 연구, 소련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죠. 진단과 전망 세 가지를 내놨습니다. 우선 첫째, 전쟁이 장기화됐다. 뭐 2, 3주 안에 끝날 전쟁이라고 러시아는 생각했는데 이게 장기화됐다. 이 순간 러시아는 이미 전략적으로 패배한 거다. 늪에 빠진 거다. 왜 그러냐? 우크라이나 욕심내다가 유럽과 원수가 되고 유럽과의 경제관계, 러시아의 에너지를 유럽에 팔았잖아요. 독일을 통해서 특히. 이 밥그릇이 깨졌다. 두 번째, 중국은 유럽을 미국에 가져다 바쳤다. 뭐 그 침공 직전인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2년 2월 달에 그 직전에 푸틴이 방문했을 때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는 뭐 그 파트너십이 그 가없다.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유럽 입장에서는 야, 우크라이나는 그건 유럽의 관문이야. 지금 러시아가 유럽의 관문을 쳐들어왔는데 너희가 러시아랑 맹방이 됐어? 전략적 파트너야? 야, 니들 뭐 얌전하게 물건만 만들어서 파는 줄 알았더니 이거 황당한 놈일세? 이러고서 이제 유럽과 중국이 등을 돌리게 된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스티브 커킨이 뭐라 그랬냐. 중국이 살 길은 유럽과 미국 사이에 쐐기를 박아서 유럽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국의 살 길인데 중국은 그러기는커녕은 오히려 그 러시아와 손을 잡음으로써 유럽을 미국에 가져다 바쳤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 러시아는 전쟁 이후에 세 가지 경로 중 하나로 갈 거다. 근데 걱정된다. 특히 왜 걱정되냐? 중국의 위성 국가가 될까 봐 걱정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그때 이미 내다봤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친서방으로 복귀하든지 다시 유럽이나 미국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세계 시장에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아니면 북한처럼 고립된 주체 국가가 되든지 아니면 중국의 위성 국가가 되든지 셋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게 중국 위성 국가 되면 정말 골아프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 했었습니다. 스티븐 커킨이.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그때도 제가 그거를 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때 들려드렸었어요. 지금 이제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뭐를 절감하고 있냐면 러시아에 양보하는 것은 중국 때문이다. 지금 이제 유럽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약이 오르거든요. 왜 약이 오르냐? 본때를 보여줘야지. 동결 자산도 다 써야 되고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데 본때 못 보여주고 이게 지금 전쟁 일으킨 놈 눈치 봐가면서 그놈 달래야 될 처지에 있잖아요.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미국이 악역을 맡긴 했지만 결국 맞아. 그 중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그냥 한 몸뚱이로 전략적 파트너십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면은 저거는 세계적 차원의 우한거리야. 러시아를 적당히 달래야지. 뭐 이렇게 이제 뭐 말하자면 컨센서스가 어떤 합의가 도출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서방 전체에서. 그겁니다. 서방 전체에서 러시아를 적당하게 달래서 중국의 품으로부터 뺏어와야 된다. 저게 러시아가 중국과 완전히 짜옹을 먹고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 중국의 반식민지가 되고 중국의 위성국가가 되는 순간 고라파진다라는 걸 절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어디서도 드러나냐면요. 지난 10월에 EU 회의에 참가했을 때 젤렌스키가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 러시아의 패배는 중국의 이익이 아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돕고 있다. 유럽은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미 젤렌스키 입에서도 중국을 겨냥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여름에는 중국을 포함한 러시아 에너지 수입 국가를 2차 제재해야 된다라고 강경 발언을 했다가 중국한테서 야, 인마 말 조심해 라고 경고 먹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앞장을 서가지고 반중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요, 지금 유럽이. 이 반중 스탠스는 이번에 이제 만약에 이제 평화안을 해서
푸틴 저 꼴 보기 싫은 놈 완전히 뭐 뒤지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끝까지 갈 때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뭐 영토도 잘라줘야 되고 뭐 양보도 해줘야 되고 뭐 배상도 제대로 못 받고 이게 뭐냐라고 하는 순간 그 최종적인 원망, 그 최종적인 그 비난은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베이징으로 향한다고요. 저놈 때문에 그래. 지금 러시아를 거의 죽을 지경까지 몰아붙이게 되면 러시아가 중국의 반식민지, 중국의 위성국가, 중국의 꼬붕이 되니까 그러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결국 러시아를 적당하게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판이. 중국이 독박 쓰는 거죠. 독박이라고 보다도 이제 원망을 엄청 이제 쳐드시지 그냥. 저놈 때문이요. 중국 때문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12월 24일에 젤렌스키는요. 심지어는 중국이 러시아에게 우크라 인프라 시설에 관한 위성 정보를 제공해서 이 위성 정보에 바탕을 해서 러시아가 우리한테 순항 미사일과 드론과 이런 걸 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Chinese satellite images linked to Russia strikes on Ukraine facilities. 우크라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폭격, 러시아의 공격이 중국이 러시아에 제공한 위성 정보랑 관계가 있다. 라고 젤렌스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야달라 황구시 후보가 그 다음날 그냥 발끈해서 받았습니다. 젤렌스키 발언은 중국을 우러 전쟁에 연관시켜 우크라이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상투적인 거짓말이다. 이러고 이제 황구시 후보가 발끈했어요. 이게 글로벌 타임스가 황구시 후보의 영문판 그 미디어의 제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저는 그러니까 이 유럽과 우크라이나와 미국 사이에 평화안이 도출이 되면요. 그 도출된 평화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러시아가 결국은 동의할 가능성이 51%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거기서 안 보여드렸지만 그 젤렌스키 만나기 전에 이미 트럼프가 2시간 동안 푸틴과 통화를 했고요. 계속해서 푸틴 쪽에 핫라인을 두고서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동의하는 20개 항목 평화안이라는 게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이 푸틴과 러시아 간을 보면서 그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거기에 덜컥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하고 이게 그래서 평화가 오고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중국이 완전히 고립돼서 개꿈이 파산하죠. 지금 러시아가 중국한테 헐값에 지금 그 에너지 석유랑 가스 넘기고 뭐 그 광물 넘기고 그러고 있거든요. 야 됐어. 저 꼴 보기 싫은 애들 야 가라 그래. 이렇게 나올 거예요. 러시아가 분명히. 그 우러 전쟁을 보면요. 중국은 한낱 바람잡이 악용자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편승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아주 기회주의적 악용자라고 전쟁에. 또 바람잡이에 불과해요. 그게 마치 주역이 된 것처럼 다 자기 거라고 주워 먹으려고 설치니까 이게 거꾸로 뒤집히면 어떻게 돼요? 골로 가는 거죠. 주역이 된 것처럼 설친 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드릴게요. 첫째, 러시아를 위성국가로 지금 만들다시피 했잖아요. 야, 니들 무역의 40%가 임마 우리랑 하는 거요. 우리는 너희랑 무역하는 거 전체 우리 무역의 4%밖에 안 돼.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나 없으면 네가 어디서 물건 구하면 어디다가 물건 파냐? 그 줄이를 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를 꿀꺽했어요.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3월 21일인가? 3월 20일쯤 돼요. 그 시진핑이 모스크바를 2023년에 방문했을 때. 그때 계단 내려오면서 푸틴 형님과 제가 말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100년 이래 최대의 변화가 진행 중인데 형님과 제가 그 두 주역 아니겠습니까? 이러고서 하고서 호텔방 돌아와서 야, 말 끝났어. 니들 다 중앙아시아 중국 저기 정상회담 참석해. 알았지? 알겠지? 하고 사발통문 돌렸어요. 모스크바에 앉아서 중앙아시아 꿀꺽하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중국이 표현은 안 해도 그 줄이 틀어가지고 블라디보스톡인가 항구 이용권 땄잖아. 물론 그걸 직접 그 육지 통행권 이걸 다 100% 개런티 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야 쟤들이 극동 옛날 무슨 청나라 땅이다라 그러고서 그
연해주, 뭐 극동, 뭐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키 여기 다 주워 먹겠다고 덤비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러시아 입장에선. 북극 항로 꿀꺽하잖아요.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잖아. 북극 항로를 꿀꺽하려면요. 옛날 청나라 고토를 수복해야 되고 이왕이면 캄차카 반도까지 수복이 아니라 주워 먹어야 됩니다. 지금 그거에 침 이렇게 흘리고 있는 걸 러시아가 보고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뭐야? 야, 우리가 너희의 그 살집이냐? 지금 살집이 그게 스트라테직 뎁스 아니야? 전략적 깊이.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대륙간 탄도탄을 쏠 때 러시아 상공을 중국에서 쏘면 러시아 상공을 날아서 간다고요. 미국이 보복을 하면 러시아 상공을 통해서 오게 돼요. 북극을 넘어서 오니까. 그럼 요격을 할 때 중국이 야 우리가 포대 좀 설치하고 거기에 요격 좀 하겠어. 말 안 들어? 너 줄이 좀 틀어야겠는데?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위한 전략적 뎁스, 전략적 살집이 됐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말이야 뭐 러시아 좀 더 좀 사고치게 하면은 고랍하죠. 미국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팔아서 미국한테 몸값 높이고 서방 팔아서 러시아한테 몸값 높이고 몸값을 계속 이렇게 중간에서 높이려고 그랬다고요. 뭐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참 찬란한 게임이야. 근데 이게 너무나 중국적인 그런 몽상이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6.25랑 비교해 보자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6.25는 배경이 뭐냐면요. 동구가 공산화됐어요. 45년에서 이제 그 50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게 꼭 그런 식으로 그렇게 급박하게 과격하게 안 한다라고 했는데 과격하게 했단 말이에요. 막 쿠데타 일으키고 했고 에스토니아 같으면은 인민민주주의도 안 했잖아. 에스토니아는 그냥 곧바로 소비에트로 나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잡아 죽였어요. 인민민주주의랑 그 소비에트는 다릅니다. 인민민주주의는요 살람이에요.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까지 손을 잡고 최상위 계층을 날리고 그 다음에 최상위 계층이든 차상위 계층을 또 아래랑 손잡고 또 날리고 살라미로 가기 때문에 충격이 덜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집단 농장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집단 농장 안 했죠.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집단 농장을 안 했을 거예요. 동유럽 국가들이. 집단 농장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소농 체제가 유지된다고. 그러니까 좀 부드러워요. 인민민주주의는. 소비에트보다. 그러나 공산화됐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도 쿠데타 일으키고 난리를 피우면서 했어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중국이 적화되잖아요. 49년에. 그러니까 스탈린이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야, 동구도 먹었고 이제 중국도 우리 동네가 됐어. 그러면 그 한반도도 이참에 맞아 정리하지. 해볼까? 미국이 어느 정도 의지가 있을까? 한번 찔러볼까? 배경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모스크바의 그 김일성이랑 그 박헌영이가 찾아가서 스탈린한테 스탈린 동무 우리가 반드시 적화를 이뤄낼 테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발언했던 기록이 남아있다고요. 구소련 문건에. 그거를 역사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뭐 왼쪽 오른쪽 안 따지고 그걸 인용을 해서 6.25의 주범이 김일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웃기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은요 인생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과학적으로 갈구는 보스를 한번 모셔보면 알아. 보스 중에요. 성공한 보스 중에 과학적으로 갈굴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는 한마디도 안 해. 근데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를 너의 입으로 너 스스로 원한다라고 먼저 얘기가 나오게끔 상황을 만들어요. 그리고 보스가 뭘 원할까를 고민을 해서 그게 자기 생각인 양 자기 입으로 먼저 얘기하는 놈을 키워줘. 그런 거 모르는 멍청한 놈 숙청. 그게 보스예요. 그 동네에서. 그 악마 게임에서는 그게 보스라고. 즉 다시 말하면 스탈린의 입장에서 지금 한반도에서 한판 뜨고 싶어. 근데 자기는 그 얘기 안 해. 그걸 누구 입에서 얘기하냐? 일성이 입에서 얘기해. 그리고 박헌영이 옆에서 박수 치면서 네! 그래서 저희가 남침하면 남조선 인민들 100만 명이 봉기해서
세계 최대의 인민전쟁, 게릴라 전쟁을 일으킵니다. 백만봉기입니다. 박헌영의 백만봉기설. 그러니까 스탈린이 하고 싶은 얘기를 지들 생각이라고 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그런 악마 대장 못해요. 염라대왕 못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사람을 갈구고 암시하고 쪼이고 튜닝할 줄 모르면 그 바닥에서 그 악마 대장을 못하는 거예요. 나 참 그 왼쪽 오른쪽 안 가리고 그 좀 공부 좀 했다는 교수들이 뭔 소리예요? 그거 저기 6.25는 김일성의 전쟁입니다. 모스크바 거기 방문했을 때 김일성과 박헌영이 발언한 거 다 그 소련 그 문서에 남아 있어요. 내 속으로 그 웃기는 소리야. 근데 니들이 악마랑 거래를 해봤냐? 악마를 만나봤냐?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를 정말 속 차려야 돼. 그걸 문서만 믿고서 사람을 못 보는 거지. 예, 문서만 보고. 자, 6.25는 그랬단 말이야.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냐? EU와 나토가 지금 세계 시장에 막 커져가고 막 이러니까 옛날 동구권 국가들이 전부 다 EU에 들어올라 그러고 전부 나토에 들어올라 그러잖아요. 뭐 조지아까지 전부. 그 한없이 팽창해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내 나발이까지 다 슬금슬금 다 들어오고 전부 뭐 칼라 혁명, 칼라 레볼루션, 오렌지 혁명, 뭐 스마트폰 혁명이냐, 야 이놈들아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열받은 거지. 푸틴 같은 이제 과대망상증 환자는 소련 제국의 꿈, 옛날 제정 러시아의 그 고토를 다 수복하는 것이 우리 러시아인의 운명이다.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전쟁의 주모자 스탈린이고요. 이번엔 푸틴이죠. 전쟁의 당사자가 재밌어요. 6.25에서 소련은요 군사 고문단 보내고 그리고 무기를 중국에 팔았죠. 중국이 총알 한 방까지 다 냈습니다. 그럼 소련은 뭐 했냐? 네. 만주 기지에서 비행기 떠가지고 비행기가 그 압록강 압록강변을 경계를 해줘서 중공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데스밸리라고 불렀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계곡형인가 봐.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누구지? 그 유명한 양반 벤플리츠 장군의 그 자제분도 공군에서 숨졌을 때 거기서 숨졌을 거예요. 많이 숨졌습니다. 미군 조종사들. 즉 소련은 군사 고문단하고 무기하고 공군만 지원했지 육군은 지원 안 했다고. 그 전쟁 당사자는 누구야? 김일성과 모택동이죠. 중국은 300만 명이 참전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자가 누구야? 푸틴이죠. 그러면 전쟁을 옆에서 형님 쳐들어가셔야죠. 예, 쳐들어가시면 전 뒤에서 계속 돕겠습니다. 하고 바람잡이를 하고 실제로 터지니까 형님 나한테 파는 물건 좀 싸게 주셔야 되지 않아? 그리고 나한테 사가는 물건 제가 좀 주셔야지. 형님 뭐 사정이 좀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 상거래의 어떤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 이렇게 전쟁을 악용하고 그다음 밖에 나가선 저기 우리가 러시아 그 패배하는 거 용납 못해요. 우리한테 잘 얘기하시지 않으면은 우린 이렇게 지구를 뒤집을 수 있는 사고 계속 칠 수 있어요. 네, 꼭 우리가 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얼마든지 그런 사고가 일어나겠죠. 네, 알아서들 하세요. 이러고서 이제 광 잡고 다니고 이제 그걸로 레버리지를 쓴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인간들 아니에요. 저 베이징에 오글오글 모여 있는 것들이. 6.25 때는 이런 전쟁 바람잡이 전쟁을 악용한 자들이 없었다고 외부에. 근데 이번엔 중국이 있는 거죠. 중국이 마치 오나인 것처럼 다 설친 거지. 그래서 이 표를 딱 정리해 놓고 보시라고. 이게 황당한 거 아니에요? 전쟁의 한낱 바람잡이와 악용자의 지나지 않는 존재가 오나 중에서도 상오나라고 설치고 깝쳤으니 이게 판이 이제 제대로 이제 먼지가 깔아앉고 나면은 이제 이제 본전 빚더미에 앉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 일이 그래서 이게 뭐 전 순리는 모르겠는데
이거 뭐 이걸 순리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를 않아요. 다 대가가 있고 다 지불해야 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크라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 유럽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정한 평화안이라면 딱 그 정도까지라면 이거는 평화안을 관철시켜서 러시아를 중국의 식민지, 중국의 위성국가, 중국의 나아바리로 이렇게 러시아가 전락해가는 것을 막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에 그런 일이 벌어지길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